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변수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한 10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집 사면 됩니다.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바닥을 다시는 모습, 특히 강용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분위기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네. 올해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지. 작년의 경우는 상고 하저 뭐 이런 분위기였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그 2월, 3월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어요. 길게는 상반기까지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월에 갑자기 또 시장이 급변을 했어요. 내리기 시작.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근데 올해는 미국이 금리만 내리면 이어지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급등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상저 하고가 될 것 같고 하반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좀 전환될 수 있다. 하나 더 붙이면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지금 상승 움직임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은 내리고 있다. 좀 길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앞으로 시장을 예측하는데 전혀 다른 시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잠깐 들어봐도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댈 것 같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는 금리가 또 기반이 되어 있는데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미국이 금리를 단기간에 13차례나 급등시켰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내린 것은 당연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온다고 가정해봐요. 이제 내리면 이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가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변수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한 10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가니까 한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금리가 가장 큰 한 40 내지 50%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 금리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오히려 오르면서 반대로 집값이 급락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에 다시 내리는 시기가 온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죠. 사이클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급인데 공급 부족까지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또 앞으로 정책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요즘 뭐 재건축 비록에서 가는 곳마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정책이죠. 그다음에 경제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실물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많이 내릴 가능성은 위기가 오지 않으면 적다. 금리 이쪽이 내리면 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미국이 금리 내리면 그때 집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릴 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천천히 긴 기간 동안 내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예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지적은 옳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금리 결정의 공식 때문에 그래요. 금리 결정의 공식이 경제학에 보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는 경제가 좋아지든지 또 두 번째는 물가가 안정되든지.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거든요. 우리가 안 좋아요. 올해 우리 경제 예상 성장률이 아시 2.2 정도 돼요. 2.1 내지 2.2. 그렇게 되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3%인데 목표는 2%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건자재도 오르고 곡물도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언제 끝날지 아세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제한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안전화로 정상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 단기간에 안정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급작스럽게 내릴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하죠. 금리가 내리는 방향이면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자산시장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인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이제 실물 시장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부동산 시장이 앞서서 주식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보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시잖아요. 벌써 지금 금융시장은 성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한 6개월 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내리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선점이 필요해요. 저 얘기는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선도하는 부자들이 움직인다면 네. 노도강이나 금강구에 있는 분들, 경기 인천에 있는 분들도 상승하기 전에 급매물을 노려라. 금리 내리는 시기에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요즘에 다시 30, 40대 영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들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바닥 탈출 징후가 서울에서 특히 강용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예측에 대한 이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앞으로 결혼을 해서 2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분들이라면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특히 수도권 최저금리가 1.6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네. 네, 그래서 이런 대출 제도를 활용해 지금 이미 그런 사람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3월에 최근에 보니까 노도강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20, 30대 또는 30, 40대 실수요자들이 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서 여기 말은 사고 있다. 왜 강남은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상은 좀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 비법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 봄은 매매도 매매지만 전월세 시장이 또 들썩이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세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까요? 전세가 오르면 집값도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갭이 있으니까. 네. 6개월 정도 아주 늦어진 경우가 1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전세가 서울에 언제부터 올랐는지 아십니까? 전세 올랐다는 얘기는 그렇게 작년 9월부터 올랐어요. 네, 작년 9월에. 그러면 저희 말 속에 지금 하나의 지금 이 인과성이 나타나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적어도 올해 9월부터는 전세가 계속 오른다면 집값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게 오늘 방송을 보는 분에게 제가 주는 중요한 지식과 정보예요. 이 법칙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가 오르는 근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자꾸 집을 안 사는 거죠. 집을 안 사고 아예 그냥 전세로. 그렇죠.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전세로 산다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두 번째, 이게 아까 말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고 신혼부부, 뭐 청년 대출도 있다는데 이 전세값도 오르는데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 그렇죠. 지금 이 고민되는 분이 이 지점에서 이걸 좀 잘 들어야 돼요. 자, 우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이게 문제예요. 입주 물량이 전세를 결정하는데 이게 많지를 않아요. 12,000. 근데 서울은 4만 가구. 작년이 얼마였냐면 33,500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가격의 변화는 전세 가격이 먼저 변화가 올까요? 매매 가격이 변화가 올까요?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전세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월세가 올라요. 월세는 금리와 월세 전환 이율과 관계가 돼 있어서 오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매매 오르는 것만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이 그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월세값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에 연동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월세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전세 자체가 오르는데 월세가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세가 오르고 이렇게 딱 외우시죠. 오늘 1차 전세가 오르면 2차 월세가 올라요. 3차 매매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항상 선생님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부동산 주기설이잖아요. 10년 주기 뭐 이렇게. 근데 지금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2021년 4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데 21, 22, 23, 2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는 바닥 따지기를 몇 년 또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좀 빨라요. 전환된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계가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150년 통계가 있어요. 연구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콘트라티브 파동인에서 통계가 많은데 우리는 86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6년 쌓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세 가지 특징. 하나는 집값은 5, 6년 오르면 이제 4, 5년 정도 내리더라.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고 네. 집값의 거품이 빠질 만큼 빠졌고 시장이 건전해졌고 이 해외 부동산 시장 동향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유럽이나 집값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지금 미국은 지금 집값이 안 내려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전세값에 조금 더 보태서 대출을 좀 끼고라도 싼 대출이 있으니까 집을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몬테크 하면서 재건축을 사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재건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 구조, 수익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모르는 이가 너무 많아요. 뭐 유망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전에 따져야 돼. 이게 이제 경제학이거든요. 땅값이 이제 감정 가격이 돼요. 여기다가 건축비를 더해요. 그리고 분양을 하겠죠.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분양 총액에서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간 것만큼 빼면 그게 수익이 돼요. 이게 조합원들이 갖는 수익이에요. 그걸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건축비가 근데 뭐 4, 500만에서 최근에 900, 1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노도강은 더 안 납니다. 네. 노도강 15평짜리를 지금 사가지고 그게 비싸진 않아요. 그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상계동에 노도강 지역의 새 아파트 34평이 1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지금 잠깐 좀 복잡할 것 같아도 5억 주고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또 5억 이상 내야 된다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5, 6억 내게 되면 그 지금 새 아파트를 사는 거나 재건축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리는 거나 차이가 없네.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네. 재건축은 서울은 유망해요. 전쟁도 끝나면. 네, 전쟁도 끝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면 이 재건축이 다시 곽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때 가서 사지. 근데 그때는 없어.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지금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도 폐지하고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앞으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 또 한다니까. 네. 재건축을 가지는 분들은 지금 이래가지고 어떠자 이렇게 굉장히 우왕좌왕하시는데 보유하시라. 네. 결론입니다. 네. 서울 지역이나 대지 지분이 넓다면 단기 시세 목적으로 재건축을 가는 것은 지금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안 날 것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좀 더 붙이면 부자 보고서라고 있잖아요. KB라든지 나왔는데 투자 1순위를 물었어요. 네. 1위가 재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유 자금으로 당신 뭐 할래? 물었더니 재건축 산다. 이 사람들은 뭔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죠. 요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남 5구역인가? 네. 거기가 뭐 5억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대지 지분 가격이 2억 3억 가요. 그러니까 5억짜리 평당? 지금 대지 지분 가격. 그 이유가 좀 있어요. 한강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투기적 요소가 많고 과도한 기대로 보여져요. 주거 트렌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즘은 대세가 신혼부부마저도 25평에서 34평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자세, 그런 전략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요 정도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요. 잠깐만 쉬고 오세요. 뒤에 이어서 계속 부동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더 뒤에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